Beonomics, Principle of Economics 마지막 회차 두 번째 강의 가격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무차별 곡선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디서 가장 XJ와 YJ의 소비의 조합을 가져갔을 때 어느 지점에서 그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얘기고요. 만약에 가격이 바뀌었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유틸리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궁극적으로 가격 효과입니다. 가격 효과의 정의는 명목 소득이 일정할 때 재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구입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할 거고요. 가격 효과에는 두 가지 효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체 효과고요. 하나는 소득 효과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수학적으로 놓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식을 변환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대체 효과는 어느 지점에서 포함이 되는 그런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소득 효과는 어느 지점에서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substitution effect라고 해서 재화의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구입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일컬어서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즉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서 상대 가격이 변화했다. 아까 이 상대 가격이라는 애 아까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을까요?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애. 아까 봤는데 PY분의 PX, 즉 예산선의 기울기를 하면서 여기서 기울기이자 얘가 궁극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제가 분명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가 상대 가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상대 가격이다. 어떤 하나의 재화의 가격을 단순하게 놓은 거를 절대 가격이라고 하고요. 걔는 그냥 PX 혹은 PY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PY분의 PX 이런 식으로 절대 가격의 비율로 표현한 것이 상대 가격인데요. 상대 가격 같은 경우 경제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놓고 보고 싶은 게 걔가 절대적으로 싸냐 절대적으로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싸? 그래서 걔를 더 많이 선택할 거야.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훨씬 더 경제학적으로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리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 효과가 존재할 텐데 소득 효과 같은 경우는 인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 효과에 따라서 실제 소득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변화하면, 물건 가격이 변화하면 그것에 따른 구입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놓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 소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즉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나가 바뀐다면 상대적으로 그 재화가 비싸지거나 싸지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재화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서 본인의 명목 소득이 존재하는데 실질 소득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명목 소득은 일정할 때 실질 소득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명목 소득이 뭐고 실질 소득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명목 소득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기 있는 M처럼 내 절대적인 통장에 찍히는 딱 그런 금액이 명목 소득이고요. 실질 소득의 경우에는 P분의 M이라고 해서 나의 소득을 물건 가격으로 나눠준 그래서 나의 실질적인 구매량, 구매 능력을 판단하는 그러한 지수가 실질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고정인데 얘가 변하면 이 실질소득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이 10에서 20만큼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의 원래 소득이 100이었는데 물건 가격이 10이었을 때는 내가 그 물건을 10개나 살 수 있었지만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 명목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이젠 5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질 소득은 감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나의 구매력 자체가, 구매 능력 자체가 감퇴한 그런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구입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효과를 모두 다 합쳐야 가격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가격 효과를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있고 그것을 이제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대체 효과의 경우에는 일단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XJ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XJ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PX분의 PY 혹은 이거를 반대로 PY분의 PX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XJ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전체 PX분의 PY는 올라가죠. 이 말이 무엇이냐? 원래 XJ의 가격이 2였는데 1로 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PY가 10이었어요. 원래는 YJ가 XJ보다 5배 비쌌는데 XJ가 가격이 1로 변하면서 이제 10배나 더 비싸진 거죠. 즉 XJ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YJ가 훨씬 더 비싸지고 XJ가 훨씬 더 싸진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XJ를 더 많이 구매하겠죠. 그리고 YJ를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 더 적게 구매하겠죠. 이것이 대체 효과고요. 대체 효과의 경우에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재화의 구매량은 궁극적으로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상대 재화의 구매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얘와 얘의 방향이 같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체 효과고요. 대체 효과는 이제 한 가지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제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열등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정상제의 경우에는 내 소득이 늘어났을 때 더 많이 구매하는 재화를 일컬어서 정상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재화를 일컬어서 열등제라고 합니다. 열등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패스트푸드 혹은 라면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고요. 즉 나의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재화가 열등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XJ의 가격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실질 소득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XJ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즉 XJ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XJ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의 실질 소득이 올라간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재화가 XJ가 정상제라면 궁극적으로 내 실질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를 할 거예요. 그것이 얘와 얘의 방향이 XJ 가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제고요. 반면에 XJ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실질 소득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니까. 자, 그러는데 그 재화가 열등제라면 내가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 재화가 열등제라면 더 잘 사니까 다른 재화를 해서 구매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의 방향과 그 재화의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재화가 열등제라는 겁니다. 지금 놓고 보면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도
마이너스고 소득 효과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 효과가 substitution effect니까 S라고 쓰고 소득 효과가 income effect니까 I라고 쓴다면 둘 다 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줄어들겠고요. 그 수요량이. 그리고 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 관련성은 당연합니다만 열등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열등제의 대체 효과는 분명 마이너스인데 얘와 얘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에서 얘와 얘의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에 따라서 즉 대체 효과가 더 큰 열등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큰 열등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자 대체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체 효과는 얘가 무조건 늘어나는 거죠. 자 소득 효과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대체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면 X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즉 수요의 법칙을 충족시켜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훨씬 더 커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더 적게 사는 그러한 재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열등제 중에서는. 그러한 열등제를 가르쳐서 이런 열등제는 일단은 수요의 법칙을 충족시키지 않고요. 이러한 열등제를 일컬어서 기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재화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각각을 무차별 곡선 이론을 사용해서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정확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정상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계속하는 거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의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식으로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x 더하기 5y는 100이었는데 이게 이제 20x 더하기 5y는 떨어진 거죠. 가격이 x제의 가격이 5로 해볼게요. 얘가 100이다 라고 가는 거죠. 지금 예산선이 가격 체계가 어떻게 본다면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P1, P2 그 다음에 M의 그런 관계가 15, 100이었는데 이제 바뀐 관계는 5, 5, 100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가격 변수가 X제의 가격 변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X제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즉 예산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예산선의 기울기에서 X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기울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선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새로운 예산선을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려졌네요. 잠시만요. 네, 뭐야?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대체 효과는 어떤 요소로 보기로 했었냐면 재화의 상대 가격의 변화로만 놓고 보기로 했었어요. 즉 가격 체계가
10과 5의 체계에서 5와 5 체계로 넘어오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는지를 놓고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즉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무차별 곡선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A점에서 효용이 존재했었 요 점에서 효용이 처음에 만났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B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X의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A에서 B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을 때 X제의 수량이 늘어나고 Y제를 적게 구매하는 이러한 효과들이 궁극적으로는 가격 효과인 거예요. 근데 가격 효과를 이원화해서 두 개의 차원으로 보자라는 거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한번 뜨져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가격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은 상대 가격만 변화했다, 그 효과만 일단 먼저 살펴본다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무차별 곡선에서 상대 가격만 존재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바뀔 그럴 가격 체계에 맞는, 즉 평행하는 가격 체계, 같은 가격 체계를 그 기존에 만났던 무차별 곡선에서 접해주게 그리면, 즉 기존에 존재하는 한계 효용, 기존에 존재하는 효용 체계에서 단순하게 가격 체계만 변화했을 때 바뀌는 X제와 Y제의 수량, 구매하는 달라지는 수량이 궁극적으로 걔네들을 분석하는 게 대체 효과인 거예요. 상대 가격만 변화했을 때 우리가 놓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A-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을 때 원래 기존의 무차별 곡선은 IC라고 쓸게요. 무차별 곡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만 변화했죠. 그쵸? 이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효용 체계를 만족하는데, 가격 체계가 변화했을 때 X제와 Y제의 소비의 조합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얘가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요 점으로 이동했을 때 요만큼 X제를 더 많이 구매하고 요만큼 Y제를 더 적게 구매를 하는데, 이것이 대체 효과라는 거죠. 자, 대체 효과는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일단은 기존 효용 체계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가격 체계를 접해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 체계가 변화하면서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대 가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질 소득도 변화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도 변화한다라는 것은 내 소득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효과도 발생하는 겁니다. 즉 예산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Y절편이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단순하게 상대 가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변화한다는 것은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새로운 무차별 곡선, 즉 앞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 지점,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과 얘도 예산선의 기울기는 고정인 상태에서 고정인 상태에서 실질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효과에서 놓고 보는 여기에 궁극적으로 소득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소득 효과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지금 늘어났어요. 여기에 YJ의 소득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서 XJ를 더 많이 구매하고 YJ를 더 많이 구매했으니까 XJ와 YJ 둘 다 정상진입니다. 여 경우에는. 자, 여하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XJ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가격 체계가 변화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변화해요. 하나는 실질 소득이 변화하고 하나는 상대 가격이 변화하게 되는데, 상대 가격이 변화한다는 것은 곧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기존의 무차별 곡선에서 가격 체계만 변화한다라면 어떤 체계로 소비량을 바꿀 것인지, 어떠한 소비 체계로 구매를 할 것인지를 보는 그러한 효과가 대체 효과인 것이고요.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바뀐 점에서 그러니까 바뀐 가격 체계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즉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를 놓고 보는, 그래서 A 시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효과를 보는, 분석하는 게 소득 효과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림을 잘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분석을 정확하게 이원화해서, 하나는 무차별 곡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만 변화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예산선이 그대로 점프를 해서 접하게 된, 새로운 점으로 접하게 되는, 고점으로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소득 효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되겠습니다. 이제 요 설명은 이제 잠시 그거를 복사하고 붙여놓고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경제 원론에서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열등제와 기펜제를 하면은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XJ의 가격과 XJ의 수량으로 XJ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요 곡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는 일반 통상의 수요 곡선이 존재하고요. 하나는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해서 대체 효과의 크기만 우리가 소득의, 그러니까 대체 효과의 크기만, 즉 그 말은 소득 효과를 배제해 놓고 실질 소득이 증가한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XJ를 더 많이 사고 YJ를 더 적게 사고,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만 우리가 분석을 하자. 열등제 같은 경우 뻥튀기를 시킨다. 소득 효과를 잘못 뻥튀기를 시킨다. 정상제도 뻥튀기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상해서 대체 효과만 그려내는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보상 수요 곡선은 힉스라는 학자가 창안한 개념이어서 DH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보상이라는 영어 단어 compensat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DC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A점과 B점 그리고 A 다시점이 현재 존재하잖아요. A점이 지금 가격 체계가
높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체계가 기존의 A점에서 A-와 B점은 가격 체계가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얘도 가격이 낮아진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예산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자, 그랬을 때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가 뭐죠? 원래 만약에 PX가 10이라면 10의 가격 체계에서 원래는 여기에서 XJ를 수요했다라는 거죠. 수요를 했다라는 거죠. 여마만큼. 그쵸? 그런 상황에서 XJ의 가격이 5로 변화하면서 XJ를 여마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간 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체 효과만 따져본다면 대체 효과를 통해서 XJ가 늘어난 효과는 여 초록색 부분만큼인 거죠. 즉, 우리가 통상적인 만약에 A점과 B점을 잇는 이러한 선이 존재한다라면 요거를 잇는 여기 이제 통상의 수요 곡선인데 얘는 전체적인 가격 효과를 다 살펴봤다라면 우리가 그거 전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보상 수요 곡선, 즉 대체 효과만 살펴보자로 보면 궁극적으로 그것보단 적게 증가하잖아요. B점보다는 요만큼 지금 더 적게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얘가 TH 혹은 DC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이 보상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열등제와 기펜제를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려고 조금 더 이해를 간편화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겠으면 버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경제 언론에선 전혀 나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정상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훨씬,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요 곡선에서는 이런 소득 효과가 보다 더 뻥튀기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 가격만 놓고 우리가 재화를 판단해야 되는데 실질 소득으로 놓고 보면은 뻥튀기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로 이제 보상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하여튼 현재 이러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A점에서 A-점으로 예산선의 기울기만 달라진 게 대체 효과였고요. 거기서 이제 점프를 하는 게 소득 효과였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분석하고 열등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접하는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A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지점이 이번엔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B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와 동일하게 가격 효과, 즉 가격이 변화해서 XJ와 YJ의 소비의 조합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놓고 보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나눠서 보기로 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이 A-점이 될 거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열등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식인데 XJ가 열등제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단은 아까와 동일하게 대체 효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기존에 존재하는 무차별 곡선에서 상대 가격만 변화했을 때 변화는 XJ의 구매의 변화 그리고 YJ의 구매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보기로 했었어요. 그쵸? 델타 X의 S Substitution Effect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도 그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어떠한 점을 느낄 수가 있죠?
대체 효과는 정상제나 열등제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면 상대편의 재화의 가격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예요.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갔다라면 그 상대방에 있는 재화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가격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절대적인 가격 수치들의 비율로 있는 거 팩트니까.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뭐가 됐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X제가 열등제예요. 근데 일반적인 열등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소득 효과를 분석을 해본다면 내 실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A 다시점에서 B점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서 예산선이 점프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랬을 때 열등제의 특징이 뭐였죠?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가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제화가 열등제였어요. 즉 여기서 소비를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죠. A점에서 A 다시점에서 B점으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소득 효과로. Y제는 지금 소비를 늘렸고요.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러한 형태의 X제를 일컬어서 일반적인 열등제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대체 효과가 존재하는데 그와 반대적인 적으로 소득 효과가 존재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열등제, 그런 제화를 열등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훨씬 더 작다라고 가정하고 일반적인 열등제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대체 효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도 소득 효과가 더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일단은 전체적인 가격 효과를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게 가격 효과인데 프라이스 이펙트라 해서 P라고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수량은 더 많이 구매하죠. 네,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와 같이 이 보상 수요 곡선 한번 또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보상 수요 곡선은 이 기펜제를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점이 훨씬 더 높은 가격 체계죠. 그리고 A 다시점과 B점이 가격 체계가 낮은 점이죠.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처음엔 여기서 구매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X를 구매하는 점은 어디죠? B점이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서 여마만큼 소비를 늘린 거죠. 즉 B점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이거를 잇는 여기에 일반적인 통상의 수요 곡선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런데 대체 효과만 따져본다면 그 가격 효과보다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그 말인 즉슨 대체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콤마점이 더 뒤쪽에 있을 거고요. B점보다. 예를 들어서 얘가 Q1이고 얘가 Q2고 얘가 Q1 다시면 Q1에서 Q2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소득 효과로 보면 뻥튀기 효과가 있으니까 대체 효과만 보자라는 거고, 대체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Q1 다시점까지 이동한다라는 거죠. 얘가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수요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하고요. 보상 수요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른데, 열등제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죠. 통상의 수요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르고요. 보상 수요 곡선이 보다 더 완만한 그러한 곡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등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등제까지 정리해봤는데, 사실 열등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마지막 기펜제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똑같이 우리가 가각체계는 그대로 x의 가격이 줄어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펜제의 경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점, 그리고 여기가 A 다시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쪽에다 놓고 여기가 B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체계가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다면 A점에서 A 다시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차별 곡선은 고정되어 있는데 예산선의 기울기만 변화했다. 즉 나의 효용은 그대로 가져다 주는 그러한 지점들인데 예산선의 변화로 인해서 나의 소비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게 대체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A 다시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소득효과인데, 얘의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그런 효과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등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효과가 아까 열등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대체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체효과의 경우에는 열등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상대 가격 자체는 가격이 내려가면 싸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X제를 더 많이 구매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소득효과가 열등제인데 대체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소득효과의 크기가 대체효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델타 I 이렇게 증가하는 게 델타 I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X제를 일컬어서 기펜제라고 하는데, 즉 대체효과는 뭐 늘 같은 방향이니까 존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열등제인데 소득효과가 너무너무 커서, 즉 열등제적인 그런 소득효과가 너무 커서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즉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소비점은 B점이잖아요. 최종적인 소비점은 훨씬 더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기펜제라는 것입니다. 자, 기펜제를 그러면 한번 여기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궁극적으로 가격 효과인 거죠. 오히려 가격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을 줄이는, 즉 수요의 법칙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예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기펜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그러면은 보상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A점과 A 다시와 B점 이렇게 구분해서 가격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A점이 지금 밑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Q1이고 여기가 Q1 다시고 여기가 Q2라고 해볼게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각각 Q2, Q1, Q1 다시라고 써본다면 처음에 소비를 하는 지점은 여기죠. Q1인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소비 지점은 여기인 거죠. Q2인 거죠. 즉 통상적인 수요 곡선으로 그리자면 기펜제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더 적게 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법칙을 위배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우하향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효과를 배제해놓고 대체효과만 살펴보자 라고 우리가 그린 게 보상수요 곡선이었고요. 보상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대체효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즉
Q1 다시로 확장하게 되는 거고요. Q1 다시가 여 지점에 있었다라면 궁극적으로 여기가 A 다시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지겠죠. 이 직선이 보상수요 곡선입니다. 즉 제가 왜 보상수요 곡선을 그려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열등제나 기펜제나 정상제나 각각 소독효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재화의 성격이니까 그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효과는 세 개의 재화 모두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 조금 어렵지만 보상수요 함수의 개념을 좀 꺼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여하간에 보상수요 곡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지, 무차별 곡선의 고정인 상태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만 변화한 그러한 효과를 분석하는 게 대체 효과였고, 그 변화해서 예산선에 점프해서 최종점으로 이동한 요게 소득 효과더라. 실질 소득 효과의 증가로서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열등제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만족을 하죠. 수요 법칙이 만족을 하는데, 기펜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효과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제원론 중에서 맨큐 21장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본다라면 사실 제일 어려워요. 21장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13장, 14장 다음으로 제일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의 내용을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둬야,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공부할 때 아주 근반이 되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미시경제학 1에서 한 학기 내내 거의 무차별 곡선과 관련해서 계속 다룹니다. 예, 계속 다루기 때문에 여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강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선선이 접하는 그 지점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더라 라는 지점, 그 다음에 정상제와 열등제와 기펜제를 각각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오노믹스 강의는 모두 다 개념 강의는 끝났고요. 안타깝지만 시간상의 문제로 여유가 없어서 23장 이후의 범위는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장 이후의 범위는 제가 매크로 강의를 따로 또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1회차 부분만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원론을 다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경제 원론을 공부하면서 사실 경제를 처음 배운다면 상당히 경제를 담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녕 문과의 학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 경제를 충분히 공부를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핵심적인 논리가 자본주의라는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이해하고 세상의 그런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라는 학문을 이해해내야, 그리고 충분히 학습을 해내야 정확하게 이 세계의 경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꾸준히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충분히 질문을 하시고요. 일단은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